현대인들이 혈관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가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너무 일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인데 단순히 약을 먹고 떨어뜨리는 것으로 치료가 종결된 걸까요? 약은 숫자만 관리해 줄 뿐 망가진 몸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잘 챙겨 먹는 거를 요령 있게 해야 되는데 든든하게 먹고 이런 노력을 하다가 보면 내가 약을 반으로 줄여보거나 한번 끊어볼게요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의사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지식한상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크게 암, 혈관 질환 이렇게 나누거든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건강관리를 해도 오는 암을 다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암은 단기간에 이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혈관 질환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또는 혈관 합병증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내가 내 몸 관리를 안 해서 혈관 질환, 혈관 합병증으로 가게 되면 노후의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관 질환이 젊은 시기에는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인 심근경색, 조금 더 나이 들게 되면 우리가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 더 나이 들게 되면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혈관 질환 또는 혈관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몇 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까지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이 혈관 질환을 젊은 나이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혈관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가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너무 일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60세 이후에 걸리는 병이었고 50대에는 드물게 오는 병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30세 미만에서도 심근경색이 발병합니다.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들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인데 그래서 혈관 질환에서 멀어지려면 이러한 위험 인자들이 하나라도 생기면 빨리 그 위험 인자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 첫 번째가 포화지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당과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입니다. 지방간이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방간이 숨어있는 변수가 되고 우리가 포화지방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악화되겠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당을 많이 섭취하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지방간이 오겠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폐경 이후의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평소에 고기도 즐겨 찾지 않은 분들이 포화지방 먹지 말래. 그럼 뭘 찾죠? 과일 찾아 먹고 고구마 먹고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숨어있는 지방간이 있는데 그 지방간이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숨어있는 이 지방간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음식 말고도 운동 부족이라든지 의자 정독에 빠져서 하루 종일 앉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또 생리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나이 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는 이유는 저근육형 체형으로 잘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자꾸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비만 치료를 오래 해왔으니까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끊게 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약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건강한 몸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무조건 끊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의 도움을 받되 약의 도움을 최선으로 받겠다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처방받았으니까 이 약 먹으면 난 건강해질 거야 하고 약에 의존하면서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약만 먹었잖아요. 그러면 3개월 후에 가면 수치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나 몸은 건강해졌나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가보면 혈당이 다시 올라갔는데요 하고 약의 가짓수가 늘어나거나 약 용량이 늘어나겠죠.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약은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뿐 궁극적으로 내 몸을 바꿔서 약을 최선으로 써도 그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몸, 그 몸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고지혈증 약을 한번 끊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약을 바로 끊지 마시고 약을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였던 원인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을 더 챙겨 먹으면서 근력 운동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숙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12시간은 신체 활동, 그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고, 또 나머지 12시간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매 24시간마다 계속 우리 몸은 반복하게 되는데, 이 서카디안 리듬이 잘 유지되어야 신진대사가 건강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시간 공복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7시간 이상의 숙면을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수면 습관을 가져서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서카디안 리듬이 회복이 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의 혈당 수치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다가 보면 아마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고, 아니 수치가 너무 떨어졌는데요, 내가 약을 반으로 줄여보거나 한번 끊어볼게요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의사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잘 챙겨 먹는 거를 요령 있게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에 활동량이 많으니까 양질의 탄수화물을 좀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이후에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저녁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의 근육이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양질의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은 식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우리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함께 다니는 것들이 고혈압, 고혈당이거든요. 제가 그냥 3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복부 비만까지 다 포함이 되죠. 얘네들은 함께 다닙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어요. 어느 하나가 먼저 생기면 결국엔 다른 것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있게 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겠죠. 그럼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 중에도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이제 혈관벽에 침투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위한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작은 LDL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산화가 돼야 돼요. 산화가 돼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얘를 우리 몸속 이물질로 여기고 대식세포가 와가지고 얘를 잡아먹으면서 그게 거품세포로 바뀌면서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산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당이에요. 만성염증, 고혈당, 고인슐린 혈증, 이런 것들이 산화를 시키는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얘네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함께 어울리면서 어느 거 하나를 나쁘게 만들어서 다른 것을 끌고 오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약을 먹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치료가 종결된 걸까요? 약은 숫자만 관리해 줄 뿐 망가진 몸을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일단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복부 내장 지방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지방간을 만들었던 식습관도 개선해야 되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근육량이 줄어든 거,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낀 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갖고 조절하면 안 되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지금 근육이 적은 상태라면 잘 챙겨 먹고 운동해서 지금보다 근육량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약을 줄이더라도 끊더라도 그 수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70에서 80%를 간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한 음식으로 얻는 콜레스테롤은 대략 한 20%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간에서 만들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죠. 어디에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 세포에 손상이 오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콜레스테롤 요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이라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드는 전구물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지고 간에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다시 간에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몸이 만성 염증인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또는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간은 손상된 곳으로 보내게 되겠죠. 수거해오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간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올라가 있겠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병원을 가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과정을 차단해버리는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그게 근본적인 치료일까요?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동맥경화성 변화, 손상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치료가 아닐까요?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작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중성지방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높이는 첫 번째가 술이고요. 두 번째가 과당이고요. 역시 세 번째가 탄수화물의 과잉성. 그러니까 결국은 중성지방 과다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 건강을 만드는 중요한 식습관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 이상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근육의 감소거든요. 생리적으로도 근육이 감소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또 단백질 음식은 씹기도 불편하고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도 잘 안 돼요.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기 편한 걸 먹다 보니까는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게 되고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고 운동도 안 하고 신체 활동량도 적으니까 근육이 빠르게 준단 말이에요. 근육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잖아요. 근육이 더 빠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더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쇠도 빨리 오게 되고 저근육형 체형 자체도 대사 이상의 원인이고 조기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어떻게 보면 근육을 관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은 바로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근육이 많을 때인 지금 더 늘려야 됩니다. 여기서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잘 먹는 거예요. 좋은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근육이 붙어요. 체중계 눈금 줄이겠다고 살 빼겠다고 적게 먹으면 운동 백날 해봐야 근육 안 붙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잘 챙겨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주고 동영상 앉아서 보시죠. 일어나서 주변을 걸으시고 혈액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내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지금보다 근육량을 더 늘려라.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고요. 앞으로 몸이 더 망가질 것을 예고하는 증상입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처럼 되어 있거든요. 칼로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처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칼로리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의 눈금은 움직이겠죠.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체중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6개월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체중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첫 번째가 사실 비만 자체가 질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결핍성 빈혈 병이잖아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철결핍성 빈혈은 병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치질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실혈이 생겼다면 철결핍성 빈혈이 오겠죠. 치질을 치료해야 빈혈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고요. 질병의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배가 나오고 살이 쪘다라는 것은 앞으로 몸이 더 망가질 것을 예고하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비만은 그 자체로도 불편한 증상이 있죠. 첫 번째로는 몸이 무겁다 보니까 피로를 느끼게 되고 관절의 통증이나 심한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빨리 갈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사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사 질환이 나타나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살이 찐 것 자체가 대인 기피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자존감 결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이나 우울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한 과식 폭식이 이어진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몸이 더 망가지겠죠. 제가 이제 비만 치료를 한 35년간 해오다 보면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비만은 만성질환이고 저랑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는데 평생 가야 됩니다.
감기 치료하듯이 잠깐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가 다시 몸이 망가지면 또 나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평생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당뇨병이 심해져서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온 상태에서 뒤늦게 찾아왔다든지 심근경색 때문에 스텐트까지 받고 그때 정신 차리고 예전부터 뱃살을 빼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 조금 경각심을 갖고 일찍 시작했으면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을 것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만 통계를 보면 남성들은 대개 40대, 50대에 피크를 이루게 되고 60대부터는 조금 그래프가 꺾이는 반면에 여성들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완경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늘거든요. 여성들은 꾸준하게 늘어요. 아무래도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늘게 되고 40대 후반, 50대에는 완경기를 겪으면서 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비만 유병률이 낮거든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덜 비만한 것이 아니라 마른 비만이 여성들한테 숨어있기 때문에 통계 수치로 드러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의 진단 기준을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0, 40대 남성들은 거의 반수 정도가 25를 넘어가요. 그런데 여성들은 대략 한 20%, 30% 미치거든요. 25를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서부터 체형에 민감하고 체중계 눈금에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살찌지 않으려고 적게 먹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이어지면서 저근육형 체형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단 말이에요. 근육량이 적으니까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지방이 더 쌓이게 되면서 주로 복부에 쌓이게 되니까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가는 형태의 체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른 비만이 많고요. 여성 호르몬이 복부에 지방을 쌓아두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완경을 넘어서 5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복부에 지방이 들게 됩니다. 마른 비만이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배가 나오면서 대사 이상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고 지방간이 있고 대사 이상이 초래된 그러한 비만인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을 체중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날씬한 몸을 갖고 근육질의 몸을 갖고 싶어서 체중을 관리할래.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미 대사 이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내 몸을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 20대 초반의 체중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간 수치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체중, 이러한 몸을 평생 유지하고 관리하겠다가 건강관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방을 제대로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피하 지방 조직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경우에 지방을 끄집어 쓰기 위해서 비축해둔 저장 창고인데,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저장 창고에서 지방을 끄집어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라든지 장거리 사이클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얇거든요. 얇지만 운동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거는 피하 지방 조직에서 비축해둔 에너지를 끄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채워놓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피하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쉽게 나왔다가 쉽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찔 이유가 없어요. 뚱뚱한 사람들은 피하 지방이 두껍죠. 그런데 지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폰지에 비유를 해서 스폰지를 짜주어야 또다시 물을 머금을 수 있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짜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의도적으로 짜줘야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강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굶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치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어느 게 정답인지 아직도 뚜렷하게 합일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단 간헐적 단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잖아요.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 마음껏 먹되 일정 시간에만 먹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먹지 않거나, 또는 마음껏 먹다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적어도 지금 체중이 더 늘지는 않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전반적으로 적게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적게 먹는 소식의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활용한다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대사 이상이 있고 뱃살이 있고 살이 쪄 있어서 살을 빼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겠죠.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박용우가 강조하는 간헐적 단식은 첫 번째가 잘 먹어라예요. 잘 먹으라는 표현이 배 터지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어라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여금 음식이 적게 들어오네 라는 긴장감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 챙겨 먹다가 갑자기 불시에 굶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잘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주는 첫 번째 장점은 신진대사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적게 먹는, 다시 말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몸을 속이는 다이어트 일종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의 전통 한식입니다. 밥을 먹게 되면 반찬으로 나물 반찬도 들어오고 단백질 반찬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면이나 빵을 먹겠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많이 들어오지만 상대적으로 채소나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면이나 빵은 흰 밀가루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빠르게 높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식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먼 길 걸어 다니지도 않고 차를 이용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현대인들에게는 한 끼의 밥 한 공기는 조금 많아요.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 반찬, 채소 반찬을 좀 많이, 양질의 단백질을 달걀이든 생선이든 고기든 매 끼니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영양학적인 측면에는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밥은 반찬이라는 친구들을 불러온단 말이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3분의 2 공기 정도를 드시든지 흰쌀밥을 드시더라도 반 공기 정도만 드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콩을 잔뜩 넣어서 콩밥으로 드시게 되면 밥량은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식단이 가능하겠죠. 저는 지금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6대 8이라는 것은 16시간 공복 그리고 8시간 동안에 먹는 거잖아요. 저는 14대 10을 하고 있습니다.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10시간 동안 잘 먹는 패턴을 매일 유지하고 있는데 그 10시간 동안에 매 끼니 잘 챙겨 먹는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저는 24시간 단식을 하거든요. 매일 14시간 단식을 하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24시간으로 늘려요. 그러면 전날 6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저녁 6시까지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게 24시간 단식이잖아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일주일에 이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갈 때에는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이틀을 한 끼만 먹고 나머지 5일을 잘 먹는 건데 전체적으로 더해서 7로 나누게 되면 한 끼에 먹는 식사량은 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속아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량. 전체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식하는 날 한 끼 식사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의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섭취하고 있는 식사량을 칼로리로 계산해서 칼로리를 500 내지 1000칼로리 정도 적게 먹는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처럼 되어 있거든요. 칼로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처방입니다. 칼로리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까지 강조해 왔는데 칼로리라는 개념은 연구 논문을 쓸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자료일 뿐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칼로리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의 눈금은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체중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6개월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체중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모든 임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적게 먹으면 한없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왜 3개월부터는 잘 빠지지 않고 6개월부터는 거꾸로 체중이 원래 수준으로 늘어나려고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적응 반응 때문인데요. 적응 반응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음식이 적게 들어왔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가 안정시 대사율이라고 하는 기초대사량을 알고 있죠. 이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몸은 당연히 지출을 아끼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장기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아끼려 됩니다. 초반에는 지방보다 근육 손실이 생겨요. 적게 먹게 되면 근육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져 근육도 빠져 당연히 신진대사가 느려지니까 적게 먹어도 체중이 빠지지 않겠죠. 우리 몸에서는 렙틴 호르몬 부족으로 강력한 식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참아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매 끼니 적게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게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하는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 끼니마다 생긴다면 몇 달을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 몸은 만성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겠죠. 결국 우울해지거나 불면에 시달리거나 또다시 과식, 폭식으로 가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방법이나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체중이 더 늘어나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건강 정보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느 거 하나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보가 맞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 대사 이상은 없으나 뱃살은 나와 있는 사람, 대사 이상은 있으나 심하지 않은 사람, 이미 당뇨병까지 간 사람, 다양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체질 또는 지금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겠죠.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저탄수화물 식이요법과 저지방 식이요법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으냐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는 단기간에는 저탄수화물 식사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두 그룹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탄수화물 식사군에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저지방 식사군에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체질에는 저탄수화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지방이 건강을 챙기고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특정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효과를 봤다 그래서 나도 저 방법을 쓰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해법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비만 유발 환경에 살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의자 중독에 빠지게 되고 낮밤의 구별이 애매하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우리 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유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신줄 놓고 있으면 나이 먹을수록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배가 나오거나 살이 찌기 시작했다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적신호로 이해하고 바로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은 우리 몸 신진대사의 컨트롤러입니다.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뱃살은 더 나오게 되고 당뇨로 이어지게 되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만 주더라도 지방간을 다시 건강한 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식이 좋으냐?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지방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른 지방간도 있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비만하지 않은데 간 조직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 소견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체중이 늘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간에 기름이 끼게 되면 체중이 더 늘게 됩니다. 물론 체중이 늘게 돼서 간에 기름이 낄 수 있어요. 어쨌든 지방간은 비만, 뱃살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질병입니다. 지방간이 왜 생기느냐? 우리 몸에 지방을 비축하는 장기 조직은 피하지방이죠. 그런데 피하지방이 빠릿빠릿하게 작동하게 되면 간에 기름이 낄 이유가 없어요.
피하 지방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분의 에너지를 쉽게 피하 지방에 비축하고 또 필요할 때 쉽게 끄집어 쓰는 몸에서는 지방간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하 지방이 잘 비축이 안 되고 끄집어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분의 에너지, 여분의 지방이 피하 지방으로 비축되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돌다가 엉뚱한 내장 지방에 쌓이거나 간에 쌓이거나 췌장에 쌓이거나 근육 사이사이에 끼거나 심장에 끼거나 혈관에 끼거나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끼었을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방간이 오더라도 그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상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지방간염으로 갑니다. 일종의 염증이잖아요. 그 염증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섬유화 병변으로 진행이 되면서 간경변으로 갑니다. 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간 측면에서만 보는 거고요. 우리 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간은 우리 몸 신진대사의 컨트롤러입니다. 이 신진대사의 컨트롤러가 빠릿빠릿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빠릿빠릿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대사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간에 지방간이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지방간이 더 악화되거든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뱃살은 더 나오게 되고, 혈당은 올라가서 당뇨로 이어지게 되고, 콜레스테롤은 계속 높아져서 혈관의 손상,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은 회복 능력, 재생 능력이 강력한 장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 이식을 위해서 약 70%를 떼어내 주어도 한 3개월 후에 다시 보면은 원상 모습으로 회복될 정도로 재생 능력과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간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만 주더라도 지방간을 다시 건강한 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멀리하자. 술과 가당은 당연히 끊어야 되겠고요.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도 평소보다 줄여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그 회복 능력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거죠. 어떤 음식이 좋으냐? 첫 번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간이 제대로 해독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양질의 아미노산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양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단백질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좋은 단백질 근원이긴 하지만 포화지방이 들어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화지방이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공급하는 게 좋고, 물론 콩류, 두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인데요.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간의 재생,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줍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거든요. 장내 환경이 어떠냐와 지방간이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견과류 같은 경우도 오메가3가 가지고 있는 염증 완화 효과 때문에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의 팁일 수 있는데 커피가 도움이 됩니다. 커피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섬유화 진행되는 과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5잔을 마셔도 숙면을 취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라는 것이 카페인만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가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블랙커피죠. 커피에 센시티비티가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굳이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커피를 많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술이죠.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술과 지방간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 기름이 끼게 되고 결국엔 알코올성 지방 간염, 간경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능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술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은 사람의 지방간의 조직검사 소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첫 번째 요인은 과당의 과잉 섭취입니다. 이 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라는 것이 포도당과 과당이 붙은 이당류거든요. 녹말이 포도당 덩어리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높이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과당의 경우에는 포도당과 달리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간으로 갑니다. 포도당이 부족할 때에는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포도당이 넘쳐날 때에는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당은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의 상대적인 과잉 섭취. 제가 상대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급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써야 됩니다. 장기 에너지원인 지방으로 바뀌게 되려면 남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남는 탄수화물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비축이 되게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계속된다면 만들어진 중성지방이 제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간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오히려 지방간에 안 좋은 음식들, 첫 번째가 과일 주스입니다. 흔히 이제 해독 주스,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소만 갈아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맛이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과일을 함께 넣게 되는데, 과일을 갈게 되면은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식이섬유가 제거되면서 당의 흡수가 빨라지게 되겠죠. 과일 주스로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지방간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럼 그냥 과일을 먹는 건 어떠냐? 과일이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오게 되면 설탕 음식이나 가공식품보다는 낫습니다. 지방간에서 개선되어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식단을 만든다면 베리류 종류의 과일을 평소보다 적게 드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이 도움이 돼 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선택했는데 상대적으로 마블링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포화지방 때문에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밀가루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사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경우라면 상관이 없으나 지방간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식단을 짠다고는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 음식은 그 기간 동안에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찔까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먹지 않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밤늦게 나이트 다니고 새벽까지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자고, 먹는 양이 많아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건강한 몸이었던 거고 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칼로리 섭취가 많았기 때문에 살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살찝니다. 제가 몸이 잘 붓는데 부은 몸이 살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붓는다는 것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체류하고 있는 게 붓는 거잖아요. 그럼 수분이 지방으로 바뀌진 않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잘 붓는다는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거든요. 일단 잘 붓는 몸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몸이 만성 염증 상태인 경우예요. 배가 나오고 복부 내장 지방이 있게 되면 내장 지방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성 염증 상태가 되거든요. 늘 무겁죠. 또 하나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수면 시간이 짧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부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만성 염증과 비슷한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잘 붓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몸이 망가져 있다라는 신호겠죠. 그러면 결국 그런 몸은 인슐린 저항성의 만성 염증의 지방간에 이러한 이상이 있는 몸이니까 살이 더 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이 찐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에 쌓이면서 내 몸에 대사 이상을 초래하게 된 건데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그럼 뭐 운동 안 하고 하루 세끼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쉽게 배가 나오거나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활 습관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망가지겠죠. 그 흔한 예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환경이 확 바뀌게 되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회식이나 술자리도 많아지게 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면 수면 시간도 부족해지게 되고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내 몸이 나빠지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나빠지면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단 배가 나오고 체중계의 눈금이 늘어나는 것은 내 몸의 대사 이상이 시작된 신호로 봐야 된다. 내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조금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네 하는 워닝 사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도움이 됩니다. 운동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보다는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숨이 턱에 찰 정도까지 힘들게 한 다음에 운동 강도를 뚝 떨어뜨려서 약간의 휴식처럼 천천히 걷거나 호흡이 회복될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또 강도 높게 운동을 하는 거죠. 가볍게 뛰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사이클을 격하게 밟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숨이 차면 다시 운동 강도를 낮추고 이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 운동 시간을 15분, 20분으로 줄여도 유산소 운동을 40분 내지 60분 하는 것과 비슷한 또는 그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을 내기 힘든 현대인들에게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특히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방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게 술과 설탕을 당분간 끊으라예요. 그런데 나는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하고 술도 못 끊겠어요. 나는 그거 먹어가면서 간장약 먹고 지방간 치료할래요. 그러면 그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간 수치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지방간이란 딱지를 달고 3개월, 6개월 계속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한 달 동안 큰맘 먹고 설탕, 밀가루, 술을 딱 끊고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서 간의 회복력, 재생력을 믿고 한 달 동안 건강한 삶을 산다면 빠릿빠릿한 간으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평소보다는 좀 적게 적당히 밀가루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생활한다면 예전의 지방간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